한강뷰 호텔 하루 숙박비 1,300만 원, 한강뷰 베란다만 50만 원, 자리 맞는 데는 15만 원. 이번 주말 예정된 국제 불꽃놀이 행사만큼 이 명당 확보를 위해 불꽃 같은 돈이 활활 뿌려집니다. 이 와중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도 4만 원짜리 방이 64만 원에 거래돼서 바가지 논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거 뭐 매년 100만 명 이상 그 이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행사인데 전날부터 이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뭐 서울 여의도 일대가 불꽃 명당 차지하려는 경쟁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불꽃놀이 개최하는 지역에서 매번 또 매년 발생해서 논란인 이 바가지 숙박 요금. 올해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올해도 여전합니다. 네. 한강공원 인근의 한 호텔 일반 리버뷰 객실이 평소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덩달아서 불꽃이 보이지 않는 시티뷰 객실조차 주말 평균 요금의 2~3배로 책정됐는데 불꽃 안 보여도요, 창문으로. 덩달아서 올라간 겁니다. 이유 없이. 네.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서 1박 요금이 1,300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1박에 1,3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기획된 축제가 이미 그 기획 의도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 뭐 팔겠다는 사람 또 사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네. 물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게시된 가격보다 인상된 요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숙박업소가 상승한 가격을 게시하고 그 요금을 받는다면 그 자체를 규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 부당한 취소, 환불, 거부 사태 있을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는 입장밖에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뭐 제재하는 거는 좀 미비하더라도 좀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 거예요? 부당한 취소나 환불을 제지할 정도의 행정력은 개입할 수 있지만 숙박업소가 그 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액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국민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한해서 그것도 특수한 경우에만 가격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데 불꽃 축제와 관련된 숙박 요금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객실을 이렇게 구입하는 내용과 별도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당자를 놓고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온다. 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개인 간 거래도 앱과 SNS를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불꽃놀이 명당 자리를 대신 맡아드리겠다는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 좋은 곳에 텐트를 펴서 자리를 잡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리 잡아주는 가격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일시 유료로 공유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의도 한강뷰 최고층에 살고 있다는 한 작성자에 따르면 불꽃놀이 명당 숙소 최고층을 대여한다. 4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4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시 숙소 제공 비용으로는 50만 원 전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공간 대여, 뭐 공간 임대 개념인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이건 뭐 그냥 이런 거 자기 개인 아파트면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인 간의 거래라 규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물론 작년부터 불꽃축제가 일부 유료 좌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료 좌석의 경우에는 공연법에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할 수 있으려면 유료 좌석을 전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암표를 매매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 간 거래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뭐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에서 불꽃놀이 잘 보이는 장소에 아파트 베란다만 뭐 시간당 뭐 한 20만 원 받고 하겠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면 뭐 딱히 어떨 도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집 잠시 비워주는 대가로 쏠쏠한 대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이 정도 자리라면 충분히 그 가치를 다 한다고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간의 개인 거래를 직접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꽃놀이 진행하는 서울 여의도뿐만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앞으로 열릴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서도 바가지 숙박료 논란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주시장이 일부 숙박업체들에게 이런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상황이 어떻길래 이제 시장까지 나선 건가요? 에이펙이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 경주 일대 숙박 요금이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A 업소의 숙박 요금 5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승하는가 하면 5만 원이 34만 원. 그렇습니다. 네. B 업소도 4만 3천 원이 되었냐 숙박 요금이 64만 원으로 64만 원이요. 평균 숙박 요금이 10배 가량 뛰는 상황입니다. 이에 뒤늦게 경주시장이 합리적인 요금 유지 등을 담은 편지를 숙박업소에 발송했지만 이미 이 기간 빈 방은 없는 실정입니다. 모두 다 판매되고 없습니다. 이 역시 뭐 앞에 불꽃놀이 호텔 경우랑 마찬가지겠죠. 뭐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렇게 서로 맞으면 되는. 직접 규제할 수 있었으면 그 일대를 관할하는 경주시장이 직접 제재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숙박 요금을 유지해달라는 행정지도 그 내용을 담은 편지만 발송하는 수준에 그칠 만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근데 이렇게 비싸도 벌써 만실이라는 상황이랍니다. 자,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장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 노쇼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달에만 935건, 1000건 가까운 노쇼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여러분 163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노쇼 사기를 치는 사기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신한기내과라고 명함도 넣어드렸습니다. 신한기내과? 네네. 이제 교수님이랑 나가실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오픈할 거여가지고 저희 이제 교수님이랑 인터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저랑 다른 사람들은 가게에 있는 소주나 맥주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예약하겠습니다. 뭐 병원 식구들 갑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먼저 피의자들은 업주에게 단체 예약 전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불황인데 단체 예약을 한다니 업주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반갑죠. 없죠. 네네.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기업, 공공기관, 유명인 등을 사칭하는데 단체 예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이 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숙집에 단체 예약을 하면서 거기 참가하는 고위급이 어떤 특정 양주를 좋아하는데 이 양주 취급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대신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백숙집 결제할 때 그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기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숙이랑 이렇게 먹으러 우리가 몇십 명이 갈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가신 높은 분이 좋아하는 술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안 파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하면 사놓으시면 싸니까. 됩니다. 예, 우리가 다 결제하겠습니다라고 기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업주가 피의자 측이 소개해준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이 업체는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줍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리 구매하고 그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데 그때부터 일당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체 예약 연락 전화를 시도했던 일당도 연락이 두절되고 마는데 이 사기범들은 종종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본 점포에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권고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보 일부를 비공개, 비실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인이 이렇게 예약을 하고 그런 것 좀 마련해 놓으라 그러면은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되게 공신력 있는 뭔가 정보를 끌고 와서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인데 혹은 이런 업체를 끼고 있는데 이제 예약을 좀 해놔라. 생각보다 상당히 치밀하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식당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약이 아니라 뭔가 대금을 치르는 요구를 먼저 예약자가 하게 되면은 좀 의심을 해야 될 만하겠네요. 의심스러운데 사실 노쇼는 범행 수단에 불과합니다. 네. 노쇼 사기는 노쇼로 인해서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편취 사기가 아닙니다. 결국 노쇼 사기는 노쇼는 범행 과정의 수단에 불과하고 노쇼 과정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 사실, 즉 범죄 사실을 구상하다 보면 대리 구매를 위해서 금원을 송금한 내역, 즉 금원 편취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범죄 사실은
직접 송금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해서 발생한 준비 비용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피해는 온전하게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비해서 피해 금액은 다소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박리다명형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그 범죄 피해가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만 챙겨서 사라지는 일들, 이게 피해 건수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액수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잡기가 좀 힘든가 봐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피싱, 나아가서 노쇼 사기까지 동일 일당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노쇼 사기도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거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찰이 해외에서 검거를 한 전례도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 봤더니 주로 동남아시아 콜센터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와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공조의 어려움에 따라서 실제 이 노쇼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 애초에 노쇼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때는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라고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하시겠어요?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이자 핵심적인 일단 그게 범죄 제일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 구매를 요청했을 때 알려준 업체 전해준 연락처가 아니라 직접 그 업체를 찾아보고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울 때 사실 그 전제 사실로서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면 노쇼 사기일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대리 구매를 요청할 때, 즉 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면 노쇼 사기로 생각하고 아예 거부를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작은 이익을 취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시려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걸 듣고 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절하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깔끔하게 스스로 준비해 오라고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 집 근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점포 옆에 똑같은 점포, 그 앞에도 똑같은 점포, 그 점포 옆에 또 점포 이렇게 들어오던데 또 무인으로요. 이 인형 뽑기 가게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꽤 크던데 이게 뭐 처음에야 재미로 뭐 1,000원 한 판 하지 이게 될 듯 말 듯 하면 순식간에 한 돈 10,000원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뽑은 적보다 돈만 쓰고 허탕지는 거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내가 이거 좀 잘할 걸 했던 내 실력이 부족한 탓만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형 뽑기 기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우죽순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나름대로 뽑기 고수로 자부하던 이들도 최근에는 인형 뽑기 도저히 안 된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 내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습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연습을 안 했다기보다 일부 인형 뽑기 기계의 경우에는 집게의 힘을 약하게 조정해서 애초에 잡지 못하게 조절을 해두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인형 배출구를 임의로 조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횟수 돈을 넣어야 비로소 집게 힘이 강하도록 조작을 함으로써 확률을 조작하는 현황도 적발되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집게 힘이 강해지는 그런 수법도 있어요? 이와 같은 조작도 쉽지 않은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범행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들 상당한 조작으로서 게임물 관리 위반 등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이 기계를 산 사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거의 1,000원에 다 따가던데 인형을 다 뽑아가던데 이거 좀 난이도 조절을 해야겠다 해서 아까처럼 뭐 집게를 좀 약하게 한다든지 뭐 집게를 하나 좀 줄인다든지 구멍을 좀 작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네네. 불법이에요. 조작이고 불법입니다. 인형 뽑기는 게임 산업법에 따라 등급 분류가 필요한 게임기입니다.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게임기입니다만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기는 아니지만 전체 이용 가능한 등급 분류가 필요한 게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기계 자체를 개조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률을 조작해서 재도전을 유도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 근데 기계에서 얻은 인형 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되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인형 뽑기로 뽑은 인형을 되판다면 돈으로 환전할 수 있으니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일반 중고 거래와 다를 바가 없어서 규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업주가 이 인형을 되사주거나 환전을 알선한 경우에는 이때는 게임 산업법 위반이나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국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인형 뽑기 또 쉽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조절하고 하는 것들 다 사기죄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주혜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주민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일과 중에 하나가 폐 건전지함을 뒤지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왜 여기를 뒤지고 있습니까? 수원시 환경국에 따르면 2025년 시의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목표량이 폐전지 205톤, 종이팩 100톤, 투명 페트병 950톤에 이릅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 수원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만큼 목표치도 가장 큽니다. 이에 따라서 나름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수거 대행업체가 분리수거물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정부 합동평가에서 수원시가 번번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일선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인접 지자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폐 자원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당 목표치 채우려고 폐 건전지함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분들 좀 불만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히 지난 11일에 품목별 수거량 20% 상향 공문이 하달되자 수원시 공무원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부시장 관심 높은 사항이라는데 단순 목표치를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나 때도 옆동까지 넘어가서 수거하고 화성 용인까지 넘어가서 가져오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냐.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는 수원시 관용차 아예 출입을 금지한다더라. 그리고 화성시 건전지 수거하러 갔다가 수거 대행업체에 걸려서 망신을 당했다는 동료도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 폐건전지 채우기도 힘든데 할당량까지 상향을 해버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의 동네도 가고 인근 지자체까지도 가서 막 뒤져서 가지고 오고 이제는 그걸 아니까 애초에 주민센터 차량은 못 들어옵니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 할당량 자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앞서 2018년에 읍면동에 수거 할당량을 부여했다가 문매를 맞았던 파주시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폐자원 분리배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지 할당량은 폐지한 지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화성시나 용인시는 애초에 할당량을 둔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공무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낮아졌다고 하고 좀 줄었다고 하는데 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싶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이주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22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